23페이지. 여기랑 지금 페이지 수가 좀 달라가지고 23페이지. 자, 서사갈래 이해를 봅시다. 서정갈래 이해와 관련돼서는 앞에 있는 백석의 수라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서사갈래와 관련해서는 엇박자 D. 이거 거의 소설 내용이 중학생들이 읽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지, 그치? 우선 서사갈래의 특징을 좀 한번 봅시다. 서사갈래라고 하는 것은 허구성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가상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그리는 문학 양식이다. 그래서 서사갈래의 하위로는 설화, 고전소설, 신소설, 현대소설 이런 것들이 있다. 그 중에서 엇박자 D는 현대소설에 해당하는 거지, 그치? 소설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허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새롭게 꾸며낸 이야기다. 이게 허구성. 그 다음에 산문성의 반대는 운문성이지. 서술, 대화, 묘사에 의해서 서술되는 대표적인 산문문학이다.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허구성과 대비된다라기보다는 꾸며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허구의 세계를 다루긴 하지만 그 속에 인생의 참 모습과 진리가 들어있다는 점에서는 진실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서사성이라는 말이 문학에서 잘 나오는데 인물, 사건, 배경 등을 갖추고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서사성이라고 합니다. 개연성이라고 하는 거의 반대는 우연성이지. 소설은 허구이지만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음직한 일을,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음직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개연성. 그리고 문학작품이라는 점에서는 예술성을 담고 있다. 소설의 3요소를 얘기하라고 하면 주제, 구성, 문체가 되고 소설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인물, 사건, 배경. 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엇박자 D, 거기 서술자와 시점 봅시다. 자, 엇박자 D는 여기 나와 있는 시점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니? 1인칭 관찰자 시점이지. 그치? 인물의 초점이 나가 아닌 주인공에게 있다. 그리고 주인공 엇박자 D의 내면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인공에 대한 긴장감이 조성된다. 주인공의 심리를 추측해야 하기 때문에 서술의 신뢰도는 떨어진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인물의 유형을 본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이 변하지 않는 인물을 평면적 인물이라고 하고 중간에 성격이 발전하고 변하는 인물을 입체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격에 따라서 전형적, 특정 집단이나 계층의 보편적 성격을 대표하는 것을 전형적 인물, 독자적인 성격을 보이는 것을 개성적 인물이라고 한다. 그리고 주인공을 주동 인물이라고 하고 주인공에 맞서서 대립하며 갈등을 빚는 것을 반동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들도 좀 알아줘야 되겠지? 넘어가서 소설의 구성 단계로 보면 크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5단계로 나눠진다. 그리고 중심 사건수에 따른 분류, 사건의 진행 방식에 따른 분류, 이야기의 배열에 따른 분류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중에서 평면적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것을 순행적 구성, 평면적 구성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입체적 구성이라고 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역순행적 구성, 즉 시간의 역전이 일어나는 구성, 입체적 구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액자식 구성도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겉에 있는 이야기 속에 안에 이야기가 또 들어있는 게 액자식 구성이고 대표적인 게 구운몽이라고 하는 고전소설이 액자식 구성에 해당됩니다.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주인공들이 유사한 사건에 등장해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다. 동일한 주제 아래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하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런 것처럼 서로 독립적이며 단편적 이야기들을 하나의 주제로 묶여있는 구성을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한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소설에는 크게 갈등이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으로 나눠지고 내적 갈등은 인물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내적 갈등이라고 하고 외적 갈등이라고 하면 인물과 인물, 인물과 사회, 인물과 운명, 인물과 자연
갈등과 싸우는 것을 외적 갈등이라고 합니다. 한 소설 안에 여러 갈등이 섞여서 복합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본문으로 가서 엇박자 D 한번 봅시다. 얘는 아까 얘기했듯이 현대소설이고 내용이 짧습니다. 단편소설입니다. 회고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회상한다는 뜻이지 과거 고등학교 시절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냐? 엇박자 D가 주인공이야. 그럼 이 서술자는 누구야? 공연 기획자로 일하는 나가 서술하는 거지. 주제는 다름과 차이에 대한 존중과 이해의 필요성이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외부 다른 작품들도 알아둬야 되겠지. 엇박자 D 자체만 나오진 않을 테니까 연계해서 출제가 됩니다. 서로 다른 관점과 의미가 담긴 합창을 소재로 한다. 1인칭 관찰자로 등장하는 서술자가 독자의 성찰을 유도한다. 자, 앞부분을 줄거리 봅시다. 공연 기획자로 일하는 나에게 공연 실황을 녹화한 영상을 편집하는 조감독이 한 화면을 보여준다. 나는 그 화면에서 다른 관객들과 달리 박자를 맞추지 못하고 엇박자를 뛰어올라 혼자 우뚝 솟아있는 것 같은 사람을 발견하는데 그게 바로 옛 친구인 엇박자 D였다. 엇박자 D와 나는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고 같은 합창단에 있었다. 자, 이 부분은 발단 부분입니다. 발단 부분. 소설의 발단 부분입니다. 합창단이란 이름이 붙어있긴 했지만 애당초 제대로 된 합창단은 불가능한 집단이었다. 합창단은 학생의 개성을 신장하고 신장이라고 하는 단어 잘 알아두세요.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늘어난다라는 거지. 개성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건전한 취미와 특수 기능 및 민주적 생활 활동을 육성하기 위한 학교의 특별 활동 중 하나였지만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고서는 전혀 활동을 하지 않았다. 특별한 일이라는 건 1년에 한 번 있는 학교 축제가 전부였고 그마저도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노래를 듣는 사람도 그저 그러려니 실수를 하면 하는가 보다. 듣지 않으면 그런가 보다. 돌을 던지면 던지는가 보다. 돌에 안 맞으면 잘못 던졌나 보다. 노래를 한 곡만 부르면 힘든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무관심이야말로 합창단의 모토라고 할 만했다. 모토라고 하는 말은 표어, 신조 이런 걸 모토라고 하지. 표어, 신조. 내가 합창단을 선택한 이유 역시 마찬가지였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특별 활동을 하고 싶었고 특별히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 부모님은 이혼을 한 직후였고 동생은 가출을 마치고 돌아온 후 또 다른 가출을 준비하던 시기였고 나 역시 가출에 버금갈 만한 인생의 파격을 찾고 있던 시기였다. 그런 상황에 있던 고등학생에게 합창이란 단어는 이상적이었지만 불가능한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이상향, 완전한 사회를 유토피아라고 하지. 합창단 활동에 가장 열성적이었던 사람은 엇박자 D였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마지못해 델토를 대라는 심정으로 특화반 중에 하나를 선택했지만 그는 달랐다. 처음 모임에서부터 남달랐다. 혹시 단장을 맡고 싶은 사람이 있냐는 음악선생의 질문에 그는 번쩍 손을 들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치? 너무나 진지한 얼굴이었기 때문에 음악선생과 나머지 아이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 그럼 네가 단장을 맡으면 되겠네. 뭐 딱히 할 일은 없고 축제 때 부를 노래 악보를 복사하는 거랑 뭐 딴 일은 거의 없긴 하지만 아무튼 네가 단장이 됐으니 축하한다라는 선생의 축하 말씀이 끝나자 그가 곧 입을 열었다. 축제 때는 어떤 곡을 부르게 되나요? 그거야 지금 정하기는 힘들고 5달이나 남았으니까 앞으로 생각해 봐야겠지. 오늘은 그럼 어떤 곡을 연습하나요? 연습? 그래, 연습. 오늘은 첫날이니까 자습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음악 선생님의 모습이 계속 어때? 열의가 없지. 합창에 열의가 없지. 지금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딱히 할 일은 없고 축제 때 부를 노래 악보를 복사하는 거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음악 선생의 열의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 것은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지. 또 그 다음에 어디 있어? 첫날이니까 자습을 한다고 했지만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졌다. 이런 것들도 다 뭐야? 열의가 없고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우리는 커다란 음악실에 앉아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학 공식도 외우고 세계의 지리를 외웠다. 합창단에 들어가면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엇박자 D 빼고는 모두 알고 있었다. 나는 음악실 의자의 보조 책상에 엎드려 밀린 점을 보충했다. 합창단이 연습을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4개월 후, 그러니까 축제 한 달 전이었다. 축제 때 부를 노래를 정하는데 1분도 걸리지 않았다. 누군가 그쯤 가장 인기 있던 발라드 곡을 추천했고 모두 찬성했다. 학생들의 태도도 어때? 다 열의가 없습니다. 어떤 노래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합창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노래였다. 단순한 멜로디였고 뭐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 명이 뛰어들었나 싶을 정도로 부르기 쉬운 노래였다. 우린 노래를 정한 후 다시 자습에 몰두했다. 연습이 시작된 건 그 다음 주였다. 지금도 첫 연습을 하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쉬운 노래니까 딱 한 번만 맞춰보고 자습하자. 음악 선생이 피아노 반주를 시작한 후 우리는 엇박자 뒤에 진변목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진변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박치이자 음치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치이자 음치인 거. 그는 놀라울 정도의 박치이자 음치였다. 음악이 시작되고 아이들은 모두 열심히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노래와 목소리 사이에 뭔가 불길한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 불길한 기운은 순식간에 아이들의 목소리를 집어삼켰다. 5소절쯤 지나자 노래는 엉망진창이 되었다. 야, 아무리 편안한 맛에 들어왔다지만 그래도 명생이 합창단인데 노래 이렇게 못할 수가 있냐? 음악 선생은 반주를 멈추고 화를 냈다. 처음부터 다시 불러보았지만 불길한 기운은 사라지지 않았다. 선생님은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고 이 목소리 누구야? 계속 불러봐. 세 줄로 서있던 22명의 아이들 앞을 천천히 걸었다. 모두를 긴장했다. 내 노래 실력이 합창을 망칠 정도는 아니란 생각과 그래도 혹시 나일지도 모르는 불안감이 아이들의 노래에 배겨났다. 불안한 마음이 부르는 노래는 이미 노래가 아니었다. 단장, 이거 네 목소리 아니야? 모두 멈추고 단장 혼자 불러봐. 엇박자 뒤에 노래는 들어줄만 했다. 부드러운 느낌도 잘 살아있었고 박자도 이상하지 않았다. 음악 선생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뭐가 이상하긴 한데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로 이상한지 고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을 말해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다시 합창을 시도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엇박자 뒤에 목소리만 들리면 아이들은 갈피를 잡지 못했고 음은 뒤죽박죽이 됐으며 박자는 제멋대로 변했다. 그의 목소리는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였다. 음악 선생은 엇박자 뒤에게 자진 사퇴를 권했지만 자, 여기서 음악 선생의 태도 어떤 태도야? 획일성을 강요하고 있다는 거. 이것과 관련된 외부 다른 시, 지문이랑 연계해서 나올 수 있겠지. 획일성 강요하는 것과 축제 때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를 것이라는 광고를 여러 곳에 해두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좋아, 대신 넌 절대 소리 내지 마.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 중간 부분 줄거리. 축제 무대에서 엇박자 D는 음악 선생님이 지시를 무시하고 소리내어 노래를 부르고 합창단의 노래는 엉망이 된다. 화가 난 음악 선생님은 공연을 멈추고 상처를 주게 되지. 상처를 주게 된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계속. 시간이 흘러 공연 기획자로 이루어갔던 나는 20년 만에 엇박자 D 연락을 받는다. 무성 영화 전문가가 된 엇박자 D는 나에게 인기 밴드인 더블더빙의 공연을 총괄 기획하게 되었다며 자신을 도와 보조 기획자로 일할 것을 제안한다. 처음에는 엇박자 D가 나에게 전적으로 더블더빙의 공연 기획을 부탁하지 않아서 화가 났지만 더블더빙 공연의 기획자로 이름을 알리고 싶던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 엇박자 D는 생각보다 일을 잘했고 나는 엇박자 D와 일을 하면서 처음 공연 기획 일을 시작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즐거움을 느낀다. 자, 여기서부터는 전개 부분입니다. 전개. 공연의 큰 주제는 더블더빙과 무성 영화의 만남이었다. 엇박자 D가 공연의 큰 줄거리를 만들어 왔을 때 솔직히 놀랐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새로웠다. 10년 동안 공연 기획을 해왔지만 지금껏 보지 못한 새로운 공연이 될 것 같았다. 여러 가지 음악이 혼재되어 있는 더블더빙의 노래에다 무성 영화의 여러 장면을 덧붙인다는 것이 새로웠고 DJ가 무성 영화의 배경음악을 리믹스해서 새로운 음악으로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도 좋았다. 연주자들이 무성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처럼 움직이고
배경음악에 맞춰 무대 위를 돌아다니는 퍼포먼스도 재미있을 것 같았다. 짧은 무성 영화를 틀어놓고 더블 더빙이 영상에 맞는 새로운 음악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도 있었다. 무엇보다 더블 더빙이 음악과 무성 영화가 잘 어울렸다. 더블 더빙이 음악이나 무성 영화 중 한쪽이 강하다 문제가 생기겠지만 두 요소의 균형이 좋았다. 엇박자 D가 무성 영화와 더블 더빙이 음악 모두를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작업이었다. 네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인정해주는 모습이 또 드러나고 있지, 그치? 엇박자 D의 칭찬이 기분 나쁘진 않았다. 사실이기도 했다. 나 역시 일을 잘했다. 공연에 대한 것이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니 그 어떤 일이 닥쳐도 문제될 것이 없었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럽게 일을 처리했다. 엇박자 D와 나는 잘 맞는 파트너였다. 공연 일주일 전 사운드 디자인을 체크하다 엇박자 D가 이 얘기를 꺼냈다. 하나만 더 부탁해도 될까? 겁나게 또 무슨 부탁이야? 초대하고 싶은 사람인데 네가 연락을 해줄 수 있을까? 누구냐라고 했더니 고등학교 때 친구들, 합창단에서 함께 노래했던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다라고 했지. 그랬더니 나의 필요에 의해서이긴 했지만 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성격이 여기서 또 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이해타산적인 성격이다. 이해타산적이라고 하는 건 계산적이라는 뜻입니다. 계산적인 거. 고등학교 때 친구들 중 서너 명과는 연락을 하고 있었다. 엇박자 D와 있었던 일을 생각한다면 초대하지 않는 게 나을지도 몰랐다. 좋은 일이 아니었고 그들이 엇박자 D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할지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나로서는 생색을 내기에 적당한 시점이었다. 친구들로부터 공연 기획한다면서 어떻게 초대장 한 장 안 보내냐 소리도 곧장 듣곤 했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20년 만에 전설의 합창단이 다 제외하겠네. 내가 몇 명이 연락처를 아니까 얼추 선이 다 닿을 거야. 다 모일지는 모르겠지만 연락을 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합창단에 있었던 중 한 명은 2년 전에 죽었고 또 한 명은 암투병이다라고 했다.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는 친구였다. 연락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 연락을 했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꼭 오겠다고 했다. 외국으로 출장 간 친구가 한 명 있었고 이민 간 친구가 2명, 연락이 닿지 않는 친구 3명, 13명이 모이는 셈이었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고등학교 때 얼굴들을 떠올려 봤지만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모든 사실이 가물가물했다. 기억날 리가 없었다. 같은 반이었던 친구는 많지 않았고 함께 노래를 열심히 불렀던 것도 아니고 함께 모여 각자의 공부만 열심히 했으니 기억나지 않은 게 당연하다. 나는 친구들에게 공연 앞쪽에 좋은 좌석을 주었다. 공연의 반응이 좋았다. 공연 3일 전에 모든 표가 팔렸다.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취재를 오기도 했다. 공연 준비 모습을 카메라에 담은 짧은 취재였지만 취재기자를 꼬드게 인터뷰를 했다. 가수들은 투정을 부립니다. 이제 아무도 음반을 사지 않는다고. 음악은 죽었다고 죽는 소리랍니다. 하지만 음악의 미래는 음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공연장으로 오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음악의 미래는 음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공연장으로 오게 합니다. 음반은 공짜로 들을 수 있겠지만 공연은 공짜로 볼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음악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라는 내 말이 전국 방송을 탔다. 화면에 내 이름 앞에 있는 더블 더빙의 첫 번째 공연을 기획한 이란 수식어가 달려 있었다. 잘못된 표현이었지만 굳이 바로잡을 필요는 없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해타산적인 부분, 나의 이해타산적인 면모가 보이는 부분. 공연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면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나를 찾을 것이다. 나는 공연 전날까지 사운드 시스템과 조명 시스템을 꼼꼼하게 몇 번씩 확인했다.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지나가고 있었다. 기대와 긴장이 팽팽하게 몸을 잡아당겼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가 위기입니다. 위기. 공연 당일 공연을 2시간 앞두고 엇박자 D와 나는 무대에 걸터 앉아 커피를 마셨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드라이 리허설도 끝나고 카메라 리허설도 끝났다. 텅 빈 의자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떨린다. 공연을 한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걱정마. 오늘은 역사적인 밤이 될 거야.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공연이 시작될 거야. 엇박자 D와 나는 파이팅을 외치고 마지막 점검을 했다. 무대 뒤쪽에서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한 시간이 1초처럼 지나간다. 또 그리고 딱 하더니 공연장이 관객으로 가득 찼다. 무대 뒤쪽에선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 소리처럼 들린다. 관객들은 이제 곧 커다란 헤일이 되어. 자, 커다란 헤일은 비유적인 표현이지. 공연장을 살펴버릴 것이다.
커튼 사이로 관객석을 보았더니 빈틈이 보이질 않았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몇몇 팬들은 소리를 질러댔다. 그들도 긴장하고 있었다. 공연장에 불이 꺼지자 관객들의 파도 소리가 잔잔해졌다. 시작은 짧은 무성 영화였다. 라고 하면서 무성 영화의 내용이 있는데 한 남자가 기찻길에 누워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 남자는 양복을 입고 있고 기차는 오지 않는다. 남자는 일어나고 다시 누웠다. 누워있던 자세가 어쩐지 불편해 보이고 남자는 자세를 바꾸고 다시 누웠다. 다음날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베개를 들고 나타났다. 베개를 기찻길에 놓고 누웠다. 다음날에 담요를 들고 나타났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오두막집을 한 채 입고 나타났다. 남자는 오두막집을 기찻길 위에 올려두었다. 오두막집 속에서 불이 켜졌다. 불이 꺼지는 순간 멀리서 기차가 오는 게 보였다. 기차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거의 다 왔을 무렵 오두막집에 불이 켜졌다. 충돌 직전 빵 기타 소리가 터졌다. 와, 공연장에 조명이 번쩍이며 더블더블이 나타나자 한 차례 헤일이 있었다. 헤일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관객들이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내가 봐도 드라마틱한 시작이었다. 흑백 무성 영화가 영사되던 스크린을 찍고 더블더블 멤버들이 나타난 것이다. 그들은 오두막집으로 돌진하던 기차가 되어 관객들 앞으로 뛰쳐나왔다. 더블더블 음악은 대단했다. 음반으로 듣던 것보다 리허설 때 들었던 것보다 10배 정도 강렬한 음악이었다. 그들의 음악을 어떤 장르라 규정하기 힘들었지만 모든 사람들의 넋을 잃어가고 있었다. 락보다 강렬했고 재즈보다 자유로웠으며 클래식보다 품이 있었고 펑크보다 리드미컬했다. 첫 번째 공연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더블더빙은 능수능란하게 공연을 진행했다. 엇박자 뒤에 스토리보드가 그만큼 꼼꼼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엇박자 뒤에 뛰어난 공연 기획 능력이 여기서 드러나는 부분이지. 관객들이 가장 즐거워했던 순간은 무성영화의 장면에 맞춰 더블더빙이 연주할 때였다. 재채기라는 아주 짧은 무성영화였다. 영화가 시작되면 한 여자의 커다란 얼굴이 나타난다. 여자는 코가 간지럽다. 재채기가 나오려고 한다. 참아보지만 쉽지가 않다. 내용은 그게 전부다. 재채기가 나올까 말까 하는 장면에 맞춰 더블더빙이 재미난 연주를 들려줬다. 관객들은 무성 영화를 보며 한 번 웃고 더블더빙이 연주를 들으며 또 한 번 웃었다. 여자의 찡그린 얼굴과 더블더빙이 들려준 음악은 묘하게 리듬이 맞질 않았다. 정확하게 딱딱 들어맞는 게 아니라 조금씩 엇박자였다. 관객들은 그걸 더 재미있어하는 것 같았다. 더블더빙이 엇박자 뒤를 위해 이런 음악을 만든 것은 아니겠지만 마치 그에게 바치는 노래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엇박자 뒤를 위한 엇박자 연주고. 공연이 끝났지만 관객들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모두 앵콜을 외치고 있었다. 물론 앵콜 곡을 준비해두었다. 더블더빙이 다시 나타났고 모든 조명이 꺼졌다. 관객들의 소리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여러 가지 소리들이 하나에 기다렸고 평평한 요 부분 있지? 이 부분도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고요해진 무대를 얘기하는 거야. 고요해진 무대. 이 부분은 묘사한 겁니다. 묘사한 겁니다. 그림 그리듯이 자세히 설명하는 거 묘사.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렸다. 음악 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시나리오대로라면 그들의 최고 히트곡을 연주할 차례였다.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었다. 음향?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사운드 체크해봐. 무선 헤드셋으로 엇박자 뒤 목소리가 들렸다. 잘못된 거 없어. 너 몰래 만들어둔 시나리오야. 20년 전 친구들에게 바치는 선물이야. 아주 작게 들리던 음악 소리가 커졌고 스피커에서 흘러나는 음악은 관객들 사이로 스며들었다. 누군가의 노래였다. 어디선가 들어보는 노래였다. 그저 노래의 제목이 생각났다. 오늘 나는 고백을 하고 그런 노래였다. 20년 전 축제 때 우리가 함께 불렀던 그 노래였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었다. 나나 친구들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엇박자 뒤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두 사람으로 바뀌었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세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고 네 사람 다섯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한마디로 음치들의 합창이다 라는 거지. 22명의 음치를 부르는 20년 전 바로 그 노래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치들의 목소리로만 믹스한 거니까 즐겁게 감상해줘. 우선 헤드셋에서 다시 엇박자 뒤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명은 하나도 켜지질 않았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런 것일까? 노래는 아름다웠다. 서로의 음이 달랐지만 잘못 부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리지 않고 화음 같았다. 조화롭고 아름답다라는 거지. 음치들의 노래는 어두운 방에서 전원 스위치를 찾는 왼손처럼 더듬더듬 어디론가 내려앉았다. 자, 이 부분도 그림 그리 자세히 묘사한 부분입니다. 묘사. 어두움 속에서 음치들의 노래가 관객들에게 들리는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몇몇 관객은 후렴을 따라 부르기까지 했다. 1절이 끝나자 피아노 소리가 들렸고 조명이 켜졌다.
더블더빙이 오늘 나는 고백을 하고의 간주를 연주했다. 광대들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몇몇이 휘파람을 불었고 누군가 브라보를 외쳤다. 음치들의 노래 2절이 시작되자 더블더빙이 다시 연주를 멈췄다. 악기를 연주하면 그들의 노랫소리가 이상하게 들 것이 분명했다. 22명의 노래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이유는 아마도 엇박자 뒤에 리믹스 덕분일 것이다. 서로 개성을 인정하고 있지. 개성을 인정하고 있고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있지. 앞자리에 앉은 친구들의 얼굴에는 아득하게 흐려진 어떤 것을 추억하는 표정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모두 입을 방긋거리며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나 역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 오래된 노래였지만 가사가 모두 기억났다. 20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우리들이 립싱크를 하고 있었다. 음치들의 노랫소리에 맞춰 우린 입을 뻥긋거렸다. 노래를 따라 부르긴 했지만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진 않았다. 그저 입만 뻥긋거렸다. 다른 친구들도 모두 그러는 것 같았다. 우리는 그것이 엇박자 뒤에 있는 예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공감을 하고 있지. 다른 친구들도 다름과 개성에 대해서 공감을 느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학습활동 부분에서는 우선 중간에 과거 해상 부분이 언제인지를 잘 구분해 주세요. 과거 해상 부분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구분해 주고, 왜 이와 같은 중간에 과거 해상을 집어넣느냐. 과거가 현재와 단절되어 있지 않으면 현재 임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그리고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극복하고 다름과 개성의 존중이라는 가치를 엇박자 D가 조화롭게 표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과거, 현재의 진행 과정을 통해 엇박자 D가 음악 선생이 받은 아픔을 현재에 이르러서 어떻게 했다? 극복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다름과 개성의 조화에 대해서 공감할음을 보여주고 있다. 엇박자 D의 특징, 과거에는 어땠고 현재는 어땠다? 열성적으로 합창단 활동에 참여했고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리고 현재에는 공연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과거의 아픔을 극복했다. 그리고 음악 선생이 생각하는 합창과 엇박자 D가 생각하는 합창이 서로 대조가 되고 있지. 음악 선생은 어떻게 생각했어? 개개인의 다름과 개성을 전체를 위해서 희생해도 된다라고 생각했고, 엇박자 D는 각자가 자신만의 박자와 음정으로 노래해도 서로 조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합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개개인이 모여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면서 조화를 이루며 전체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자, 고등학교 시절의 엇박자 D의 립싱크는 음악 선생님의 억압적인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에 친구들의 립싱크는 예의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소설의 주제는 다름과 차이에 대한 존중과 이해의 필요성. 이게 주제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쭉쭉쭉쭉 넘어가서 선의를 믿는 것의 어려움. 교술갈래로 가봅시다. 자, 선의를 믿는 것의 어려움은 교술갈래입니다. 교술갈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정갈래, 그리고 서사갈래,
극갈래까지 했지, 그치? 마지막에 교술갈래입니다. 교술갈래. 선의를 미는 것의 어려움. 그럼 교술갈래가 다른 갈래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점이 있느냐 한번 보자. 우선 교술갈래에 속하는 것은 설, 기, 일기, 편지, 기행문, 비평, 수필. 즉 뭐야? 지어낸 게 없지. 그러니까 뭐야? 허구성이 없습니다. 허구성이 없어. 지어낸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과 사색한 것을 서술하는 겁니다. 글쓴이의 경험과 사색을 서술한 것이다. 지어낸 게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 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경설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다라고 하면 경이 거울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거울과 관련된 이야기를 서술한 것이다. 본인이 직접 경험한 거야. 경험과 깨달음을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로 끝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다 교술관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술관리 특징이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본인이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성찰과 깨달음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자기 고백적이야. 그리고 형식은 특정한 형식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형식으로 서술하게 됩니다. 교술갈래의 구성 요소라고 하면 뭐 주제, 제재, 문체 구성들을 확인해 봐야 된다. 자, 보면 크게 자연적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구성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논리적 구성이라고 하면 연역적 구성. 뭐 땡땡고 학생들은 공부를 잘한다 라고 하면 얘도 땡땡고 학생이니까 공부를 잘하고 쟤도 땡땡고 학생이니까 공부를 잘한다 라고 해서 얘는 결론을 먼저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귀납적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A라는 애가 땡땡고 학생인데 공부를 잘해. 얘도 땡땡고 학생인데 공부를 잘해. 얘도 땡땡고 학생인데 공부를 잘해. 아, 땡땡고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다니는구나. 이게 귀납적 구성입니다. 마지막에 결론을 유출하는 거. 인과적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입니다. 인과적. 상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구성하는 것을 상념의 순서에 따른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술관리 표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설명, 묘사, 서술, 설득으로 나눌 수 있다. 자, 넘어가서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선의를 믿는 것의 어려움이 지금 수필에 해당하는 거거든. 그래서 수필의 갈래에 대해서 좀 자세히 봅시다. 그 교술관리에 해당하는 것 중에 수필. 글쓴이의 태도에 따라서 크게 경수필과 중수필로 나눠지는데 지금 니네가 배우는 이 작품은 선의를 믿는 것의 어려움은 경수필이니 중수필이니? 경수필이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생활 주변에서 일어난 사소한 일, 글쓴이의 취향과 인상 등을 소재로 가볍게 쓴 것이다. 그래서 가벼운 소재를 다루고 있다. 근데 중수필 같은 경우는 좀 무거운 내용을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이 중수필이다. 그 다음에 진술 방식에 따라서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감정을 얘기하는 거고, 서사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전하는 형식을 얘기하는 거고, 희곡적이라고 하는 것은 극적으로 서술한 걸 얘기하는 거고, 교훈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교훈적인 내용이 들어있으면 교훈적 수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형식에 따라서 형식에 제한이 없는 건 서술체라고 하고, 편지 형식은 서간체, 일기 형식은 일기체, 그리고 기행문 형식으로 쓴 수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갑시다. 선의를 미는 것의 어려움, 현대 수필입니다. 크게 봤을 때 교술갈래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치? 그리고 경수필입니다. 경수필. 가벼운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주제는 선의를 믿는 힘의 중요함입니다. 선의를 믿는 힘의 중요함. 자, 봅시다. 몸이 축나서 한의원을 다녔다. 지인에게 소개받은 그 한의원은 여간에서는 약을 지어주지 않는 곳이었다. 그 뒤로 누가 안부를 물으면 한의원을 다니고 있다고 여간에서는 약을 짓지 않는 곳이라고 대답했는데 그 말에 대한 사람들 반응이 흥미로웠다. 그러면 상당수가 침이나 뜸을 전문을 하는 곳이겠구나 하며 넘겨짚었기 때문이다.
내 말은 그곳에서는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에게 일부러 한약을 쓰지 않는다는 뜻이었는데 그런 상황을 상상한 사람은 없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몇몇이 있긴 했다. 그나마 판단을 미루고 무언가를 더 확인해보는 사람들이었다. 처방을 원해서 온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돌려보내기도 하는 것. 그런 원칙은 한의원 운영에 현실적인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찾아온 사람으로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않을 수 있으니 그것을 어떤 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요즘 그런 선의는 아주 드문 것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쉽게 떠올릴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힘드니 아마 믿기는 더 어려울 것이다. 하기는 타인에게 선의가 있음을 선뜻 믿기에는 세상이 나쁜 게 사실이다. 갱년기 여성이 좋다고 어머니에게 선물하라고 꿰더니 허가도 나지 않은 재료로 약을 만들어 팔지를 않나. 당신이 돈을 잃게 될까봐 그런다며 접근해서는 은행 직원, 경찰 등을 사칭해 돈을 털어가질 않나. 그렇게 함량 미달의 제품을 속여 팔거나 보이스피싱을 하는 건 이제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 그러다 보니 뻔한 속임수에 왜 넘어가냐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자, 이 부분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 선의를 믿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건데 암묵적으로 공유하고 있던 어떤 윤리나 합의보다는 음모론적 시각이 현실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지. 윤리나 합의보다는 음모론적 시각이 현실 판단의 기준이 된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그 이면에 숨은 악의가 있고 그런 악의를 간파하지 않으면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는 상식이 통용된 사회. 그렇다면 불신과 불의가 모든 행동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의 선의를 믿는 일이라는 것은 가장되면 일종의 모험이 아닐까. 자, 모험이 아닌다라는 것은 뭐야?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모험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입게 될 손해를 감수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현실이 이러니 우리의 불신을 그저 탓할 수만은 없을 듯하다. 하지만 탓할 수 없다고 해서 옳거나 정당한 일은 아니다. 얼마 전 6살 조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아주 기분 좋은 얼굴로 내렸다. 선생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와서 그런가 싶어 물어보니 맑은 얼굴로 그렇다고 대답했다. 선생님이랑 뭘 하면서 왔는데 얘기하면서 왔지. 무슨 얘기했는데? 조카는 신이 나서 선생님이랑 나눈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점심시간에 누구랑 싸우지 말고 수업시간엔 서있지 말며 무슨 시간에는 돌아다니지 말고 통학버스를 기다릴 때는 장난치지 말라는 지적과 당부였다. 결국 조카는 버스에서 오는 내내 혼이 난 것에 가까웠는데 뭐가 저렇게 얼굴이 환할 정도로 즐거울까? 그러다 조카는 어쩌면 겉으로 드러난 말 대신 선생님의 선의를 들으면서 왔기 때문에 조카가 그렇게 들을 수 있었던 진심이 잘 전달되려 표현한 선생님의 능력이 있었겠지만 아무리 그렇게 표현해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방법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타인의 선의를 듣고 신뢰할 수 있는 힘, 우리에게도 분명 있었을 그 힘을 우리는 언제부터 잃어버리고 만 걸까? 나는 좋았겠지 하는 조카를 보고 있다가 손을 쥐어보였다. 믿을 수 없게 조그맣고 부드럽고 연약했다. 그 아이가 믿고 있는 세상은 선의를 믿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지. 내 것보다 더 크고 단단하게 느껴졌다. 자, 밑에 내용 정리된 거 한번 봅시다. 한의원과 관련돼서 깨달음은 타인에게 선의가 있음을 믿기 어려운 사회가 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지. 그 다음에 유치원 조카에게서 들은 내용을 가지고 타인의 선의를 믿는 태도의 소중함을 깨닫고 선의를 믿는 힘이 세상을 좀 더 단단하게 연결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 다음에 수필의 특성은 일상적인 경험에서 소재를 얻었다. 그리고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작가가 얻은 깨달음이 드러난다. 작가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때문에 작가의 개성이 드러난다. 이렇게